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사입니다. 공정은 청년의 영린입니다. 청년들은 경쟁이 사라진 평등 사회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 차별 사회를 더 지지합니다. 지금 20대 여당 지지율은 역대 최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처럼 정치권은 아직도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함을 모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공정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해서일까요?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에는 언제나처럼 김준우 요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물 한잔 하시고요. 주말에도 일하셨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지난주에도 제가 최근에 많이 하는 일이 그 소상공인 분들 법률 상담하는 일인데요. 네. 코로나 때문에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주 동안 감정 노동에 매주 좀 시달리고 있는데 오늘 와서 좀 여기 와서 리프레시를 좀 하고 싶습니다. 리프레시 하고 싶다는 분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쳐져 계세요? 마음이 안 좋은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출연자들끼리 회의가 있습니다. 예, 이 출연자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우리 김준우 의원은 무조건 끝까지 함께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출연자 회의가 약간 그 병장회의 같은 병장회의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예. 선임 출연자 회의거든요. 네, 다 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 권한이 전혀 없는 회의라는 얘기인가요? 다 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끼리. 알겠습니다. 예.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문제, 여진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그동안 서 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독점 인터뷰를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함께 근무했던 카투사 부대 군 간부 출신과의 전화 인터뷰도 공개됐는데요. 아침부터 이 얘기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희가 앞서서 카투샤로 근무했던 분에게 들었던 이야기 사실관계 한 번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휴가를 복귀하게 되면 유선 전화로 지원 반장에게 복귀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휴가가 끝나는 금요일 23일 오후 8시 30분 이후에 이미 사고가 났어야 하는 것이지 이틀 후인 25일 일요일 밤에서야 사고를 인지했다는 것은 시스템상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확히 맞고요. 우리 시스템상으로 보면은 카투사들이 이제 휴가 복귀하면은 자기 인사과 RSO라고 부르는데 그 사무실 또는 배럭 그러니까 숙소 가면은 이제 미군 전화가 있어요. 그 전화로 자기 해당 간부 지원대장이나 지원반장한테 전화를 하죠. 왜 그러면 미군 전화로 하냐? 미군 부대 고유 번호가 찍히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확실히 부대 들어와서 전화한 게 확인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개인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로는 전화를 못 하게 해요. 그 번호를 보고 우리 카투사가 들어왔구나.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인지를 합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이슈가 되는 것이 서 씨 본인은 소견서라든가 관련 서류를 메일로 보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문서가 남아 있지 않아서 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건데 일단은 이분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컴퓨터 있고 우리 한국군이 쓰는 인트라넷 컴퓨터가 있고 양쪽을 다 사용을 했어요. 네, 행정 처리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잘 근거가 남겨진 게 아니고 실수로 이걸 어떻게 놓쳐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리가 없어지고 얼마 전에 그 윈도우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아마 하드가 다 교체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웃룩이라고 그거로 업무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해당 경사가 제대하면은 싹 없어지는 거죠. 또 문제가 뭐냐면 그 부대가 계속 이전을 했거든요. 이 부대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도 싹 바꾸고 하드디스크도 싹 교체해서 폐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럴 가능성도 있고.
네, 오늘 뉴스공장에서 공개된 전화 녹취 장면을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 부분 관련돼서 오창성 의원과 중요한 핵심 내용을 짚어볼까 싶은데 일단 간부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네. 간부가 시스템상으로는 공익제보자로 알려져 있는 현 모 씨가 휴가 복귀를 25일 날 밤에 알았다. 이런 얘기가 말이 안 된다는 게 내용인 거죠? 네, 지금 뉴스공장이 계속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같이 근무했었던 근무 병사가 인터뷰를 한 번 했었고 이번에 이제 간부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간부의 내용에서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추미애 장관 아들인 서 씨가 23일에 복귀를 원래 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현모 씨는 25일에 복귀하지 않아서 본인이 직접 전화로 확인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이틀간의 공백이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23일에 복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간부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만약에 휴가를 23일에 복귀했어야만 한다면 미군 부대 내에서 전화를 해서 내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라는 것이고 이 전화는 미군 군대 흔히 말하는 내선입니다. 내선이기 때문에 부대 내에 들어왔다는 것을 전화만 하더라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초에 뭐 전화로 한다든지 외부에서 외부 노선을 이용해서 연락을 취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 일정상 23일에 들어오려면은 군대 내에 들어와서 내선을 통해서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가 뜨면 우리 부대 병사가 우리 부대에 무사히 복귀했구나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간부가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는 25일에 확인이 안 됐다라는 것은 조금 믿기 어려운 사실인 것이죠. 네, 결국 공익제보자 현 모 씨의 주장의 신빙성이 자꾸 약화되고 있다고도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또 서 씨의 카투사 부대 간부는요, 관련된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 이 부분, 이것도 논란 부분인데요. 조목조목 네.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부대 이전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담당 행정병이 이제 제대할 경우에 자료 같이 소실되는 경우도 있다. 하드디스크를 최근 또 교체를 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윈도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또 전체 포매팅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사유가 아니라 총 3가지 사유가 동시에 겹쳤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는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부대가 여러 번 이전했고 하드 포맷을 했다. 사실 이런 부대 사정 때문에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서 씨가 근무했던 카투사 부대 동료들과 간부들의 증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도 한번 짚어보죠. 일단은 현모 씨도 공익제보자고요. 지금 같이 근무했었던 장병과 간부 역시 공익제보자라고 동시에 분류를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일 것 같고 또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공개가 된다면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보는데요. 불필요한 사회적 소모를 좀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근무했던 사람의 마지막 양심으로서 사실 지금 이 증언을 한다고 해서 뭐 위증이라든지 이 사람의 신변에 큰 위해를 가한다거나 이 사람이 무슨 뭐 진보와 보수냐,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 부대에서 있었던 일을 그냥 증언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근무했었던 부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 있고 소신 있는 공익제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공장에 중요한 인터뷰가 많아서 일단 한번 짚고 갔습니다. 자, 바로 인물킴으로 가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의원,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녹취로 화제가 된 윤석열 가족, BTS와 협업을 주도한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감사를 받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공사 수주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의원인데요. 오창성 의원, 밝혀진 액수만 2천억 원이 넘는다고요?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오전에 1,000억 원대의 수주가 발표가 됐었고요. 주말께에 다시 1,000억이 또 늘어서 2,000억이 됐는데 일단 좀 연도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건설업자 출신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텐데요. 본인이 국토교통위원회, 흔히 말하는 알짜 상임위라고 합니다. A건설 본인이 설립한 회사인데요. 363억 정도를 수주받았고 비개발 회사가 있는데 이건 친형이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가족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231억을 수주받았습니다. C종합건설도 있는데요. 장남이 대표로 있습니다. 178억을 수주를 받았습니다. 도합 773억 1천만 원을 본인이 국토위 소속에 있을 때 공사를 수주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이 박덕흠 의원이 누군지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박덕흠 의원은 건설업자 출신입니다. 대한전문건설업회 회장을 지냈고요. 국회 국대교통위원회 위원도 오래 맡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이 빠짐없이 국토위에 있었고요. 20대 국회 때는 간사직까지 맡았었습니다. 근데 이 간사가 직책 이름이 아니라 형용사였을까요? 5년간 박 의원 가족이 이 피감 기관으로부터 벌어들인 돈만 1,000억 원이 넘는 겁니다.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국회 국토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자리를 옮겼었는데요. 당시 발언 듣고 오시죠. 저는 이정 활동을 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제 권한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또 동료 의원들 또 더 이상 우리 당이 부담을 지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내 권한을 사용한 적이 없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문제는 검찰의 고발까지 된 상태고 서울시에서 산하기관으로부터 400억 원어치에 넘는 공사를 수주했다.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자료는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과 천준호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진성준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좀 두루뭉퉁하게 행정에 대한 경험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총합해 보겠습니다. 국토위로부터 받았었던 국토부 산하기관 수주 내역이 1,144억이고요. 서울시 산하기관으로부터 수주받았던 것이 400억 원대, 경기도와 경상북도로 받았던 수주 내역이 487억 원대입니다. 그래서 도합 2,031억 원대의 수주 내역이 공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당연한 일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박 의원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국회 윤리위 제소를 추진 중입니다. 관련해서 김진우 의원,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이제 국회의원이 그대로 뭐 주식을 무조건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과 자신이 맡는 직무가 이해충돌할 경우에 그 주식을 백지 신탁을 해서 이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팔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직무와 관련이 없는 상임위를 맡을 경우에는 그에 관해서 굳이 이제 백지 신탁을 할 필요가 없죠. 가장 단적인 예로 정몽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주식이 조 단위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분이 관련 상임위를 해가지고 주식을 조 단위로 팔았으면 이제 한국 코스피가 출렁였을 텐데 그 당시에 뭐 보건복지위원회라든가 이제 현대중공업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제 그 직무에 이제 배당을 받았던 거고요. 박덕흠 의원은 지금 국토위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지 신탁을 했으면 그러면 직무관련성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백지 신탁 이후에도 그런데 그 주식이 팔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수가 좀 있죠? 예전에는 백지 신탁만 하면 이제 그게 팔리지 않은 건 의원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백지 신탁을 한 의원들은 되게 많은데 이제 안 팔리는 건 대부분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누가 사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매물이었고요. 박덕흠 의원이 가지고 있는 혹은 친인척이 관여된 건설사와 관련된 주식들도 모두 이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다만 최초에 이제 박덕흠 의원이 백지 신탁을 한 시점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후에 이제 이게 팔리지 않으면 그 직무를 떠나도록 이제 다시 법 개정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추후에 생기다 보니 규범력이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정리하면 백지 신탁을 했지만 팔리지 않았을 경우에 여전히 국토위에 있으면 안 됐겠군요. 자, 박덕흠 의원 여기에 관련된 입장을 밝혔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공식 입장을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총 3가지 정도의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방금까지 얘기했었던 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았었던 이 수주 의혹,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백지 신탁한 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밝혀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골프장 고가 매입에 따른 배임 여부에 따라서 배임 여부 이것 역시 밝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의원이 스스로 소명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소명에 기다려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또 신영대 대변인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홍걸 의원을 제명할 때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왜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 왈가왈부 정확하게 내려놓지 않고 의원이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본다고 얘기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빨리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내로남불인가요? 일단 지분을 정리를 안 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이거 역시 또 관건이겠고요. 어쨌든 오늘 2시에 기자회견이 진행된다니까 관련된 내용을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살펴볼 화제의 인물은 윤석열 가족, 다시 말하면 윤석열 장모와 아내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MYON 전해주시죠.
네, 지난 2월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와 장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되면서 계속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한 언론사를 통해 윤 총장 장모가 지인과 나눈 통화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파만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했었잖아 라고 이야기하자 윤 총장의 장모가 그럼 그거는 벌써 2000 몇 년에 몇 년 전인가 뭐 이러면서 이 대답을 했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또 지인이 그래서 나는 왜 회장님이 한 건데 왜 따님이 한 거로 나오지? 속으로 그랬다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윤 총장의 장모가 거기에 또 응답을 합니다. 응, 그러니까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두 번의 대화 내용을 살펴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이치모터스의 투자나 주가 조작 이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응, 그럼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관련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죠. 네. 네, 관련이 있다는 건 녹취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련인지는 아마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또 다른 관심사는 윤 총장의 장모의 녹취록에 윤 총장 아내에 대한 내용도 있느냐 이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네, 역시나 뉴스타파가 보도했었던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지인이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저기 회장님 따님 주식 갖고 또 뭐뭐 하더만 이게 이제 비속어긴 한데요. 따님 주식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그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주식 한 일이 없고 그 당시에 우리 애가 교수직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효가 다 지난 거래라고 이야기를 남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뭐 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했으면 시효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법률적 검토라든지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하고 있지 않고서는 이 시효라는 단어는 쉽게 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효란 얘기가 등장했다는 것, 그러니까 주가 조작 의혹을 더 증폭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주가 조작은 평범한 투자자들한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중범죄입니다. 자, 만약 윤 총장 장모와 아내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 하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있고 도이치 파이낸셜 사건이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 현재 경찰의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마지막 작전이 정리된 시점을 2011년 2월 정도로 추정하는 게 이제 뉴스타파의 보도였거든요. 연초에. 만약 이제 그 시점이라고 한다면 공소시효가 현재 10년이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가 이제 만료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주식을 산 시점은 이미 10년이 경과를 했던 것이고요. 주식 매각 시점은 현재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넓게 잡아도 내년 2월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조금 곤혹스러울 수 있는 게 이게 다 이제 김건희 씨와 윤석열 총장이 결혼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액과 관련된 부분도 있죠. 금액 액수 차이가 있을 금액 텐데요. 자체가 이제 50억을 넘게 되면 15년으로 공소시효가 뛰게 됩니다. 근데 현재까지 드러난 거에 보면 투자 액수가 아무리 넓게 잡아도 18억 정도고요. 최초에 8억 가진 경우 지금 추정치로 경제적 가액이 12억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50억 미만으로 아무리 어떤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 화제 인물은 탁현민 청와대 전 비서관입니다. 관련돼서 의전 비서관이었는데 이분 정말 화제죠, 오창석 의원? 네, 맞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탄생하고 나서부터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모두 담당해 왔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또 연출로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곽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1회 청년의 날 행사를 또 담당을 해서 전 세계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BTS를 또 초청해서 또 행사를 또 다채롭게 꾸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탁현민 의전 비서관 본인이 이제 하고 있는 모든 행사가 공식 행사가 되고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화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스스로 자신의 SNS에 BTS가 나오는 이날 행사 사진을 트위터로 공유를 했는데요. 20일 오전 기준 69만 조회수도 505만에 달한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저도 기다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기다리는 궁금한 프로필 시간인데 M요원이 활약해 주시죠.
네, 방탄소년단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 탁현민 비서관에 대해서 제가 탁탁 털어왔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죠. 리슨 스타트! 이름 탁현민, 1973년생 48세, 소띠라 그러지 소처럼 열일하는 그 윤도현 밴드, 자우림, 이은미 등 쟁쟁한 가수들의 콘서트 연출로 유명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활동 범위를 넓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콘서트와 문재인 대통령 자서전 운명 북 콘서트를 기획하며 더 유명해졌다는 사실. 2016년 문 대통령의 네팔 트레킹에 동행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자, 2017년 이후 그의 행적에는 청와대가 따라붙습니다. 2017년 5월 청와대 선임 행정관에 임명. 하지만 호시탐탐 퇴사를 하려던 그에게 임종석 비서실장이 첫눈이 오면 놓아준다고 했지만 드디어 사표가 수리되었나 싶더니 사랑은 돌아오는 아니 탁현민은 돌아오는 거야. 2019년 3월 다시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으로 위촉. 그리고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비서실 의전 비서관으로 열일 중인 그 청와대에서 기획 탁 해보거라 하면 탁 내놓는다는 탁월한 탁현민. 크고 작은 의전 행사에서 날아다니는 탁현민의 능력은 북한과의 문화 외교에서도 빛을 발했다는데 지난 2018년 4월 남북 합동 공연을 위해 북한에 방문한 그 윤상 음악감독 현송월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장과 함께 공연 최종 리허설에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 전 세계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했다는 사실. 하지만 공연도 잘 만들고 논란도 잘 만든다? 그의 저서에 적힌 여성 비하 표현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내는 등 각종 논란을 몰고 다녔는데 최근엔 방탄소년단과 함께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 부럽습니다. 제1회 청년날 기념식에서 19년 후에 미래 청년 세대에게 전달한 2039년 선물이 탁현민의 부탁에 의해 성사됐다며 언론의 대서특필. 방탄소년단을 제1회 청년의 날 행사에 앞장세운 탁월한 탁현민. 이상 공무원 앤드 공연 기획자 탁현민의 궁금한 프로필이었습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침에 정말 연습 많이 하거든요, 임요원이. 탁 소리 나는 소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련돼서 오창성 의원도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방탄소년단이 지금 등장을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어떻게 보면 방탄소년단은 우리나라 청년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방탄소년단의 멤버가 나와서 끈기 있게 오기를 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끝까지 버텨서 노력을 통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래도 사실은 노력만 가지고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협업이 돼야 되는 것이고 상황도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를 바라보는 청년의 마음을 조금 더 위로하기 위해서라면 방탄소년단과 함께 또 일반 평범한 또 대중 청년들을 함께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이 제 53회 백상예술대상이었거든요. 여기 축하 공연을 했었는데 꿈을 꾼다라는 노래를 주연도 조연도 아닌 33명의 단역 출연자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참여했었던 모든 영화 배우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 장면을 바라봤었던 것이 저도 아직 남아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이 방탄소년단처럼 성공할 수 있거나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함께 이렇게 호흡을 맞춰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따져보기도 하면 사실 또 청년 대표들이 또 자리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청년 대표가 꿈꾸는 20년 후의 모습도 함께 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멋있는 얘기.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안이한 기획 아니냐라는 평가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어쨌든 본인이 이제 저서 때문에 젠더 감수성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최초에는 사실 선임 행정관 한 명 임명하는 거 가지고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비서관 아니겠습니까? 차관급 인사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지지층 내에서도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불편한 인식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급적 탁 비서관 본인이 SNS 이런 건 좀 자제하는 것이 대통령 본인의 뭐 국정 지지율이나 이런 거에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사실 개별 뭐 업체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민간에서 좀 활약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라는 좀 뼈 있는 얘기를 좀 남기고 싶습니다. 네, 훌륭한 쇼맨은 맞는데요. 쇼맨은 언제나 카메라 밖에, 무대 아래에서 기획을 하는 게 더 멋있지 않나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1회 청년의 날 행사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에 대한 언급을 여러 번 했습니다. 공정, 네. 이게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이 첫 번째 청년의 날을 맞이해서 열린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을 강조하는데 연설 시간에 대부분을 쏟았는데요. 문 대통령의 연설 잠깐 보고 오시죠.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기회의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상상하고 도전하고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주기 바랍니다. 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의 의미. 자, 여러 번 공정 말씀하셨는데 오찬석 의원 여기서 의견 한번 덧붙여 주시죠. 네, 일단 공정이란 단어가 이제 37번 정도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연설을 하거나 또는 뭐 당대표가 연설을 했을 때 과연 단어가 어떤 것이 반복돼서 등장하는가, 그 단어를 몇 번 강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는 이제 공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청년 세대들이 그동안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에서 세대별로 분류를 했을 때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꼈을 때 지지율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스스로도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되풀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까지 만들었었던 딱 세 문장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 부분을 스스로 또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돼서 유튜브 댓글 소식도 전해주시죠.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실시간 유튜브 댓글 상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를 칭찬해 주시는 댓글이 좀 있어서요.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정하게요. 네, 네. 킹슈맨 참 믿음직하다 이런 댓글 올려주셨고요. 출연자 선임 병장 회의 나도 몰래 들어보고품이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김준우 요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단위 발음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재밌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장모 관련해서 정말 특검할 게 여기는 수두룩하네. 뭐 공소시효 지났어도 사실은 밝히고 가야지라고 이야기해 주신 분도 계셨고요. 탁현민 관련해서는 네. 탁현민 정말 좋아요. 그대는 진정 문프의 도우미입니다. 탁현민 좋아요. 탁현민 사표 쓸 생각 접으세요. 계란 탁파송송 탁 트인다 탁탁탁. 네, 이런 식으로 시를 적어주신 시청자분도 계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튜브 댓글 상황 알려드렸고요. 지금까지 오늘의 인물킹이었습니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의 킹덤 주제 공수처 출범 어디까지 왔니?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요. 자, 김준우 의원 어디까지 왔습니까? 하나도 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이제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검찰 개혁의 주요한 내용인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두 개가 출범을 했는데요. 현재 이제 출범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 공수처장 추천위원 조차도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 답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사실 핵심은 큰 틀에서 보면 문제의식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배분하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피고인 혹은 국민의 권리를 사법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 중에서 검찰의 권력 분산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입법을 통해서 정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야당의 과도한 반대로 인하여 현재 굉장히 답보 상태에 있는 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엠요원. 네. 그러니까 답보 상태다. 누구 탓입니까? 네, 바로 이 국민의힘에서 야당 몫인 2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아직까지도 추천하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진행이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대한변협회장 등 이 3명이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여당 추천 2명, 그리고 야당 추천 2명, 이렇게 총 7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중 6명 이상이 동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이 중에서 1명을 임명을 하고 이 청문회를 통해서 최종 임명이 되는 것인데요. 이 야당 목의 2명을 아직 국민의힘에서 추천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답보 상태인데 야당 탓이다. 그럼 국민의힘을 왜 추천을 안 한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네, 일단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안기부, 이제 국정원의 전신이죠. 이 안기부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기소권까지 갖고 있어서 설치 근거 자체의 위헌 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위헌 소송을 지금 현재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헌 소송 내용이 사실은 터무니없다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었죠. 기본적으로 독립부다라기보다니까 입법, 행정, 사법부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근데 국민권익위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부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야 되는 부서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라고 많은 법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통과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까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목리를 부리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몽니다. 자, 답보 상태고 야당 탓이고 그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 그건 겉보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실제 속내는 뭡니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기구의 출범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전적으로 쓰던 수법입니다. 예를 들면 뭐 세월호 특조위라든가 아니면 이제 5.18 진상규명위원회라든가 이런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있으면 논란이 되는 인사를 선임하거나 아니면 아예 임명 자체를 추천 자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위원회 지각 출범을 시키는 것이 사실 고전적인 좀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의회 전략이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글쎄 진짜로 확신범으로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도 좀 검찰 출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공수처가 이제 정말 확신범으로 위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특검이 처음 나왔을 때도 이게 어떻게 검사들만 가질 수 있는 권리인데 어떻게 특검이라는 난데없는 근본 없는 조직이 이런 권한을 가질 수 있냐, 이제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셨는데 사실 특검도 수없이 많은 헌법 소원이 있었지만 모두 합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기부 같다고 하는데 지금 공수처의 모든 권한은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 일부를 떼낸 건데 그러면 지금의 검찰이 과거 안기부보다 더 세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저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조직적, 정치적 친정에 대한 애정이 너무 좀 과도한 것이 좀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리하면 결국 야당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목리를 부리고 있다면 여당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당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여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이 과정을 야당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이제 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3명의 의원이 지금 개정안에 나서고 있습니다. 백혜련, 박범계, 김용민 의원인데요.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과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간 정해서 위원 추천을 요청하도록 만들고요. 추천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학 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 이사장이 위원을 임명하도록 얘기했고요.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용민 의원도 역시나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었는데 다만 수사처 검사의 수사원, 기소권,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것이 하나 더 추가가 돼 있는데요. 발의일을 보면요. 김용민 의원이 8월 24일로 가장 먼저 발의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 발의안은 9월 21일 오늘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숙려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소위로 올라오진 않았고요. 그러나 김용민 의원은 발의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바로 오늘입니다. 숙려 기간을 거쳐서 소위로 넘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은 3명의 똑같은 의원들이, 같은 당 의원들이 지금 발의를 했기 때문에 김용민 의원 거를 먼저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2명의 의원 발의안이 숙려 기간이 지나고 난다면 병합해서 심사를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고, 여당 추천, 야당 추천 2명씩을 국회 추천 4명, 즉 정당과 무관하게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공수처를 출범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만들겠다.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간 거쳐온 과정을 보면요. 공수처법 개정, 명분은 충분히 쌓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통과가 되면 정말로 속도가 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현재 이 법안들이 사실 압박용인지 진실로 개정안인지에서는 좀 정치적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그 선거제도 관련 재작년이었네. 정개특위 위원을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가 임명하지 않아서 석 달 동안 지각 출범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여당이 현재 그 제출하고 있는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연내까지도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어쨌든 원칙 있는 협치를 내세웠기 때문에 연내까지는 조금 더 협상 국면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관련돼서 그럼 검찰 관련된 얘기 좀 더 해볼까 봐요. 그렇다면 그동안 검사가 죄를 저지르는 경우 검찰은 자기 식구를 상대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었습니까? 이게 공수처 출범의 중요한 명분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제 제 식구 감싸기가 너무 심해서 그와 관련된 문제, 적어도 검찰이 좀 더 자정 능력이 있으려면 아주 작은 사이즈라도 공수처 같은 조직이 있어야 검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주요한 논거 중에 하나였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검찰에 대한 기소건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지만 기소율 자체는 굉장히 낮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제 0.14%에 불과한데요. 물론 이제 검사를 대상으로 기소하는 경우는 일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억하심정이 있는 고소인 고발인이 많기 때문에 저 정도 기소율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요한 그 검사들이 집단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라든가 검사의 비위 행위와 관련해서 그 기소 같은 걸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저는 기억이 남는 게 삼성 엑스파일 관련 건인데요. 홍석현 회장과 이건희 회장 등이 이제 모두 이학수 부회장 등이 모두 모여서 검사들에게 떡값을 줬다는 얘기가 그 당시 나왔는데 어처구니 없이 노회찬 의원만 그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받아서 의원직을 박탈당한 반면 나머지 검사들 같은 혐의 없음으로 그냥 종결했던 굉장히 우스운 역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만 보아도 현재 검찰이 자정 능력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고요. 이 때문에도 공수처가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찬석 의원, 관련된 사건들이 더 많지요. 관련된 사건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은 이름만 들어도 바로 알 수 있는 검찰이 검찰을 봐준 사건들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역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인 것 같은데요. 별장 성접대와 관련됐었던 내용입니다. 성폭력 의혹, 뇌물수수 혐의가 모두 무죄로 나왔고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역시나 부실수사 의혹 여전히 있고요. 유우성 씨 간첩 조작단 사건, 국정원 직원은 벌금 징역형이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받았습니다. 진경준 부장검사 역시 공짜 주식 사건이 있었고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도 있었습니다. 김영준 전 부장검사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받았었거든요. 27차례에 걸쳐서 약 1,700만 원 정도의 접대, 그리고 3,400만 원의 현금을 받았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검사가 아니었다는 일반인이었으면 과연 이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죠. 네, 관련해서 아까 그 김용민 의원이 가장 먼저 발의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 유우성 씨 변호를 맡았던 게 당시 김용민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느꼈고 그때 당시 지켜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네, 이런 사건들, 상황들을 보면 공수처는 필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공수처가 등장하면, 그러니까 설치가 되면 이런 검찰 관련된 비리 문제들 좀 정리가 될까요?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공수처가 출범을 하면 이제 핵심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는 판사와 검사입니다. 현재 이제 그동안 많은 우려가 있어서 국회의원이나 뭐 정치인과 관련해서는 수사 권한만 있고 기소 권한은 다시 검찰에 주는 방식으로 마지막에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러면 실상으로는 그 기소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활약을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무서워서 이제 검사들이 더 이상 비리를 좀 적게 저지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공수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큰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일이 적을 수도 있다라는 서툰 기대를 한번 해보는데 제 기대가 뭐 순진한 건지 어떤 건지는 역사가 판명을 하겠죠. 네. 자, 과연 공수처가 출범이 된다면 1호 수사 대상자는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 언론에서 이 언급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인데요.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을 받은
받고 있는 이 추미애 장관. 이 법무부 장관 역시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추미애 장관이 또 이야기한 부분이 있죠. 자, 성역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 기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현재 있는 모든 공직자들을 퇴직 후에도 적용을 받고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것,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이 1호 대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합치 않다, 또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네요. 김준우 의원. 정말 윤석열 총장 수사 대상 1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누구냐는 기사는 연초부터 계속 나왔는데 공수처 출범이 언제 될지 몰라가지고 그 1호 대상이 자꾸 바뀌어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도 한 번도 봄에는 거론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현재 윤석열 총장 본인이 아니라 사실은 장모와 또는 이제 그 부인과 관련된 건들인데 이것들이 좀 재직과 무관한 직무 관련성이 좀 없는 부분이어서 공수처 대상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부정청탁 금지법 적용도 좀 어려워 보이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 법 자체에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많고 공수처 수사관 혹은 공수처 검사, 공수처장이라면 1호 범죄는 무조건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것보다 반드시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을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시효 문제라든가 증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혹은 법률, 수사, 공수처가 모든 범죄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두 분 다 공수처 1호 대상으로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수처 출범 어디까지 왔니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 어록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자, 김준우, 오찬석 의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코로나 퇴치본부 투강스 시간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코로나19 국내 재감염 의심 사례 발견. 코로나 백신 매년 맞아야 한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조금 전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코로나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0명이었고요. 이 중에서 지역 감염 환자가 55명, 해외 유입 환자가 15명이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집계를 살펴보면 어제도 신규 확진자 수가 82명을 기록하면서 38일 만에 두 자릿수로 내려왔었죠. 그리고 오늘까지 이틀째 100명대 아래를 유지하고 있는데 물론 주말의 영향도 어느 정도는 있겠습니다만 조금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을지 강양구 의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주말에는 검사 대상 건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제 어제 오늘 100명 밑으로 하루 확진 환자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위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의 비율이 30% 가깝게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하루 확진한 환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진짜로 지역사회에서 바이러스 밀도가 적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통해서도 찾아내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며칠 더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방역 당국도 저랑 비슷하게 여전히 안심하지 못할 단계라고 계속해서 지금 경고음을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틀 정도 신규 확진자 수가 좀 줄었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네.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셨고요. 자, 바로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재감염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이런 내용인데 지난 19일에 질병관리청 브리핑에서 재감염 의심 사례와 관련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재감염 의심 사례에 대한 연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국내에서 첫 재감염 의심 환자는 지난 3월에 확진됐던 20대 여성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3월에 확진되었던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에 확진되었다가 지금 다시 재감염이 되었는지 아닌지가 이제 훨씬 더 중요한데 재감염이 되었다라고 이제 판정을 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홍콩에서도 사례가 있었고요. 미국에서도 보고된 사례가 있었고 뭐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도 사례가 나타났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3월에 한번 확진되었던 20대 여성이 다시 한번 확진되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는 재감염이 된다. 라는 것으로 이제 전문가들의 견해가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요. 재감염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에요. 예, 우리도 감기 한 번 걸렸다가 또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감염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재감염에 걸렸을 때 증상이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지 아니면 더 심해지는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은 홍콩의 경우에는 가볍게 앓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감염되었을 때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증상이. 그러니까 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감염 사례가 별로 걱정할 게 없는 사례예요. 네. 한 번 앓았던 분이 다시 재감염이 되면 몸에서 이제 면역이 더 강화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한 번 걸렸던 분이 재감염이 되었을 때 증상이 더 악화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여기에는 아직 전문가들도 합의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재감염 사례가 나왔을 때 그 재감염 사례 환자가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지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치료에 어려움이 있어서 차이는 없나요? 아닙니다. 치료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재감염이 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처음 앓았을 때 가볍게 앓았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앓으면 몸에 면역 물질이 조금밖에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이러스가 공격했을 때 재감염이 되는데 그때 재감염이 되었을 때 심하게 앓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면역이 강화가 되어서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지 이 두 가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네,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두 번째 주제에 있던데 코로나 백신 매년 맞아야 한다입니다. 매년 맞아야 합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 백신 매년 맞아야 한다라는 것도 참 답답한 일인데, 근데 사실 우리가 계절 독감 백신을 매년 맞기를 권장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계절 독감 백신을 맞았을 때 그 백신으로 인한 면역 효과가 6개월 정도밖에 지속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재감염이 되는 사례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대로라면은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백신의 효과도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대로라면 백신도 매년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오늘의 킹슈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내일은 강유정 교수와 함께 홍콩 영웅 본색 돌아올 거라는 주제로 홍콩 보안법과 함께 홍콩 영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